콘텐츠 제작 기술 동영상 강의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듀서의 전략적인 사고방식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에 5가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타겟 오디언스, 소구 대상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예산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로 장르와 코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컨셉과 코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something new를 찾아야 된다. 5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 전략적인 요소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5가지 요소라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예술적인 감성,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역량들, 이런 것들이 자기 이 컨텐츠 기획에 담겨져야 되고, 자기 컨텐츠 기획의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의 관점에서 소구 대상층을 이해하고 소구 대상층이 원하는 것들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융합시킬 수 있는, 접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소구 대상층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소구 대상층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드러나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집단의 드러나 있는 모습들만, 확인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잠재되어 있는 니즈, 잠재되어 있는 문화 감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발로 뛰는 취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타산을 해서 그 예산의 범주를 넘어서는 기획을 하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문화 콘텐츠 기획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타임 스케줄링, 시간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관리도 예산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컨셉을 통해 구축을 하고, 이런 좋은 컨셉이 차별화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컨셉을 구현하는 요소들이 장르와 코드이기 때문에 장르와 코드 전략이 통화되는 그런 형태로 컨셉에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또 정해진 예산 범주 안에서, 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잘 제작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좋은 컨셉 전략을 통해서 구현되는 단계까지 갔다 하더라도 현대의 많은 그런 치열한 문화 콘텐츠 경쟁 환경 안에서는 자기 프로젝트만의 차별화된 썸씽 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중들의 시선을 내 프로젝트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그러한 모티베이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썸씽 뉴의 발굴과 썸씽 뉴의 구현이 문화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5번째 요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 차별화된 컨셉의 전략, 그리고 썸씽 뉴 전략, 이런 것들이 문화 콘텐츠 기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중요한 5가지 요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부분의 5가지 요소들을 살펴봤다면 콘텐츠 기획의 중요한 프로듀서들의 10가지 사고방식,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나머지 5가지 요소들은 이러한 5가지 전략적 요소들을 고안해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구축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프로듀서의 자질과 역량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에 대한 이해, 소구 대상층에 대한 이해, 예산에 대한 이해, 또 컨셉 전략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서핑 전략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 안에 공부하고 단기간 안에
뭐 연구하고 단기간 안에 조사해서 결론을 낼 수 있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리서치라든가 스터디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런 전략,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접했을 때 내 프로젝트에 걸맞는 전략화시킬 수 있는 평소에 이 사고 방식 또 어떤 그 유연한 태도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자기 이 내재화 시켜 놓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단기간에 획득한다 하더라도 내 프로젝트에 맞게 그러한 정보들을 녹여낼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를 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사고, 기획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미 자리 잡혀져 있는 그런 역량으로 내재화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들을 내재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6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강의 자료 31페이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31페이지 보면 경험 혹은 연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깃 오디언스 얘기할 때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자기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 심층적인 이해를 다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요. 특정 타겟층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한 학문 분야, 어떤 특정한 어떤 전문 영역, 이러한 것, 어떤 특정한 현상들, 뭐 자연적인 현상이든 사회적인 현상이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또 한두 권의 어떤 책을 읽은 독서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획적인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서 나는 충분히 스터디가 돼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가 6번째 단계 경험 연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면 인터넷 검색이나 몇 편의 독서로 얻은 지식으로 기획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기획자가 피해야 될 가장 큰 금기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한마디의 대사라든가 한 조각의 에피소드에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갈등과 고민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이나 사회의 어떤 이슈 그다음에 또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연관된 사건들 갈등들 뭐 충돌들 또 애환들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굉장히 다층적인 다원적인 그런 관계들의 충돌의 한 단편을 대사 한마디 어떤 연기 한 순간 또 어떤 연출의 한 장면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순간들의 결합인 것이죠. 뭐 영화라고 우리가 하면 짧게는 90분에서 길게는 120분 이상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서 90분, 120분의 한 편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러한 순간들은 단 1초, 뭐 1분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1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없이 오랜 시간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1초 혹은 뭐 몇 초, 1분, 몇 분의 장면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그 장면에 담겨져 있는 그 바탕에 깔려져 있는 그 의미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한 만만치 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씬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시퀀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기획적인 판단, 연출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잠재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통찰력 있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한마디의 대사, 한 장면의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이 기획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장면, 그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살아왔던 오랜 시간들, 또 그 대상들이 관계 맺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런 그 관계들에 대해서
평소부터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깊이 있고 또 이 다양한 그러한 그 이해, 다양한 그런 이 판단,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자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기획자가 경험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든가 어떤 지식의 양은 한계가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명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작품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체험치일 테니까 어쨌든 그러한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획자에게는 그래서 스스로 체험하는 부분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을 같이 활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자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고 연구한 경험치가 바탕이 되어서 거기에 뭐 독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작품을 통해서 얻는 간접 체험들 혹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치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쨌든 직접적인 경험치든 간접적인 경험치이든 기획자 스스로의 경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런 경험치의 뎁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한 기획자의 그런 경험치에 기반한 프로젝트가 바로 그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치는 기획자의 직접적인 그 체험에 의한 경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간접 경험을 통한 예를 들면 독서라든가 인터넷 그 서치, 검색 등의 이런 간접적인 체험의 활용성도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요즘 막 스포츠가 그 큰 유행이니까 뭐 예를 들면 야구와 관련된 어떤 그 작품을 기획하고 싶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뭐 글러브 한번 껴보지 않고 야구공 한번 던져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실내 무슨 타격 연습장에서 공 한번 쳐보지 않고 야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한다? 아무리 주변에서 뭐 야구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야구와 관련된 영화를 읽고 뭐 프로야구 중계를 보고 한다 하더라도 직접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보고 경기를 뛰어보고 순간순간에 사인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겪어보고 한 기획자가 그러한 간접적인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의 폭과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지식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폭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경험치가 높을수록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의 활용의 폭들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험치인데 경험치에는 직접적인 경험치와 간접적인 경험치가 있지만 직접적인 경험치가 크면 클수록 간접적인 경험의 활용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획자 스스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치를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기획자라는 존재는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기획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획자들은 많은 작가들과 혹은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작품이 멜로드라마, 사람의 어떤 사람과 이성 사이에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작가의 풀 안에서 크게 세 사람의 지금 후보가 있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작가는 평생 한 사람의 여자만을 사랑을 하고 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작가가 있다. 1번. 2번. 이 사람은 평생 그 한 사람의 대사 이성을 짝사랑만 하고 여전히 짝사랑만 하고 있는 그런 작가다. 2번. 3번. 이 사람은 도대체 엄청난 바람둥이여서 업계에 무슨 뭐 이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스태프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을 정도로 뭐 양다리뿐만 아니라 3다리, 4다리, 5다리에 뭐 채워본 경험도 많고 차본 경험도 많고 바람 피워본 경험도 많고 그런 그 약간 좀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한 작가다.
3번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작가 모두 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검증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작가들이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멜로 장르의 어떤 작품을 기획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작가 가운데 어떤 작가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기획자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장 극적으로 잘 구현을 해줘서 많은 대중들에게 선호받는 그런 작품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1번, 2번, 3번 작가 중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몇 번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획자로서 판단을 한다면 사실 1번이나 2번 작가보다는 3번 작가가 훨씬 더 매력적인 작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겠죠. 바람둥이이고 또 이렇게 막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그 연애 관계를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나고 이런 측면에서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겠으나, 작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 또 한 사람에 대한 순애의 보루, 순정을 바치는 그런 사랑의 측면과 바람을 피우는 그런 사랑의 측면들, 이런 것들까지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경험치를 갖고 다양한 어떤 캐릭터들을 소화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작가는 3번 작가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1번이나 2번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경험치는 사랑의 특정한 영역을 그리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랑들과 갈등하고 충돌해야 되는 다른 다양한 사랑의 영역들과의 갈등 관계, 액티브한 그런 관계를 그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화제가 된 그 TV 드라마 가운데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여러 편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부간의 그런 애정 관계에 말하자면 어두운 측면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드라마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획한다 그러면 당연히 1, 2번 작가보다는 3번 작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획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릴 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측면의 사랑 이야기만을 다루게 될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겠죠. 오히려 다른 많은 작품들이 다루지 않았던 어둡거나 혹은 감춰져 있거나 내밀하거나 그런 측면의 이야기들을 기획해서 세상에 내놨을 때 많은 그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부부의 세계를 만약에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1, 2, 3번 시나리오 작가 가운데서는 3번 작가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획적인 판단은 그런 겁니다. 경험치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경험치를 놓고 그 사람의 평소에 그런 경험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도덕적이거나 법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작품은 도덕과 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과 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어떤 아티스트나 혹은 내 스스로의 경험치를 축적을 하고 활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제가 동영상 강의로 제가 개인적으로 젊어서 이 프로젝트 기획을 위해서 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다 이야기하면 정말 문제가 될 그런 그 경험들이 많아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도 이 분야에 처음 입문을 해서 기획자로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던 그런 과정에서 뭐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경험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저도 상당히 많이 했었다라는 거. 정말 강의실에서 같으면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사적인 경험들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동영상은 기록이 남으니까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법적인 처벌이 면제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이 물론 많이 지난 이야기들이지만 좀 이렇게 그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경험들도 사실은 과감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경험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법적인 그 한계를 넘지는 마라. 다만 도덕적이거나 관습적인 한계는 언제든지 넘어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것이 기획자 혹은 작가가 자기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경험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범법자가 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는 넘어서지 말되,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도덕적이거나 어떤 관습적인 그런 이 테두리까지는 과감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넘어서는 그런 체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결혼한 다음에는 바람 피면 안 되죠. 뭐 그거는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다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20대 이럴 때에는 연애 경험 많이 해보는 겁니다. 바람도 피워보고 체어도 보고 차도 보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이렇게 헤어졌을 때 정말 몇 달이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한번 시리에도 빠져보고, 이런 경험들을 청년기 때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30대 40대가 되면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혼하면 아이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이 남편이고 아니면 아내고, 그건 쌍방이 해야 될 책임들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압박을 덜 받는 연애 기간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기획자로서 작가로서 멜로라고 하는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자기의 경험치를 확장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멜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장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판타지를 접근해도 멜로는 들어갑니다. 액션을 해도 멜로는 들어갑니다. 범죄 드라마를 해도 멜로가 들어가고, 공포, 호러, 무슨 미스테리, SF, 멜로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다 깔리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야구와 관련된 그런 작품을 기획한다? 해봐야죠. 해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게이머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게임을 할 줄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에 관련된 경험이든 아니면 액션에 관련된 경험이든 판타지에 관련된 경험, 다양한 경험들의 영역들이 있을 텐데, 내가 기획자로서 혹은 내가 아티스트로서 관심을 갖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체험치들을 높이는 것, 그것이 기획자로서 아티스트로서 기본적인 출발의 관점이다.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치들을 축적을 해놔야 정말 내가 원하는 이 분야에서 원하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치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기회라는 게 기다려서 어쩌다 한번 오는 게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경험치가 없어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덕후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덕후들은 뭡니까? 특정 영역에 대해서 평소부터 많은 그런 애정과 이런 것들을 기울여서 그 영역에 대한 경험치들을 스스로 갖고 있고, 그 영역에 대한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 산출된 자기만의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덕후 아니겠습니까? 덕후가 기획자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아이돌 덕후가 있다. 아이돌과 관련된 어떤 기획을 할 때 정말 겉모습만 보고,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아이돌의 세계를 접근해서 정말 아이돌들이나 아이돌들의 그런 팬덤들이 봤을 때는 정말 조금 말도 안 되게 그렸네,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기획이 아닌, 야 정말 아이돌들의 세계를 드러나 있는 부분과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런 것들과 팬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밀접한 관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덕후인가 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획자가 정말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기획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역이 되든 자기만의 덕질의 영역을 갖고 있는 기획자나 아티스트가 그만큼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제가 강의 경력이 한 15년, 20년, 15년은 조금 더 된 것 같구나. 그런 정도 지금 경력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강의 시작했던 10몇 년 전부터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2, 3년 정도 전부터는 이 얘기할 때 제가 꼭 덕후 이야기를 합니다. 덕후가 각광받고 덕후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덕질이 소비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 스스로 덕후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근데 덕후가 어떤 영역의 덕후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자기만의 영역을 찾아, 자기만의 덕질의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에서 뭔가 보편적인 이야기의 소재들, 보편적인 기획의 소재들을 찾아내면 그만큼 그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번 학기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도 덕후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과 학생들은 이미 덕후인 학생들을 제가 많이 알고,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덕후들 많죠. 덕질하는 친구들, 뭐 공연 덕후, 뭐 아이돌 덕후, 뭐 전시 덕후, 뭐 축제 덕후, 덕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과에 많이 오니까 이번 학기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도 이미 덕후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덕후라는 인식을, 자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특정 영역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자로서 유리한 출발 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덕질할 때 뭔가 이렇게 주변에 혹은 부모님들의 뭐 이런 그 비판적인 시선 때문에 위축된 측면들이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다. 스스로 덕후임을 커밍아웃하고 더욱더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덕질해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획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 경험치와 관련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6번째 이야기, 경험 혹은 연구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것이 이제 평소에 기획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었던 거죠. 자, 이어서 7번째, 많은 것을 사고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경험치를 많이 높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러한 경험치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여행 덕후다, 여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러한 여행에 대해서 의미 규정을 내리고 있고 해석을 내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치들에 대해서 나만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고민하고 리마인드하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그 경험치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치를 통해서 접한 어떤 영역, 어떤 현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만의 관점에서 해석을 내리고 나만의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고 나만의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경험치는 그냥 경험치로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치를 우리가 갖자라는 것은, 덕질을 하자라는 것은, 덕질을 통해서 많은 덕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예를 들면 아이돌 덕질이라고 치면 똑같이 덕질해서 많은 데이터 갖고 있고 많은 굿즈 모아서 나 이만큼 갖고 있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그냥 일반인 덕후라는 거죠. 경험치 많은 덕후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최종의 그 단계가 덕후에서 머무르자는 것이 아니라 덕후 출신의 좋은 기획자가 되자는 거잖아요. 덕후에 머무르지 않고 덕후 출신의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덕질에 대해서 나머지 덕후들이 내리고 있는 정의, 나머지 덕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부여를 뛰어넘는 나만의 가치, 나만의 의미 부여, 나만의 해석, 나만의 표현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냥 덕후에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다? 덕후 출신의 덕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좋은 기획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획자는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덕질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 자기 덕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자기 덕질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갖고 있어야만 그것이 다른 덕후들이 미처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그 영역에 대한 해석이자 의미 부여자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적이어서 대중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다른 덕후들이 내리고 있는 일반적인 해석, 일반적인 의미 부여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은 덕후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덕후 자체로서는 콘텐츠화 되기 어렵습니다. 기획자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덕후가 갖고 있는 경험치에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의미 부여,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더해졌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기획, 의미 있는 기획을 하는 기획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강의 자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단순히 경험치를 높였다고 그것이 온전히 기획자의 노하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하우를 원한다라는 거죠. 경험치를 노하우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대의 기획자들은 내가 경험한 경험치들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 다른 경쟁자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해보는 뭐 사회인 야구,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뭐 해볼 수 있고 누구는 하면 안 돼? 이러한 차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만 되어 있고 마음만 열정만 갖춰져 있다면 어떠한 경험치이든지 모든 경쟁자들에게 평등하게 균등하게 그런 기회들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직접 경험, 간접 경험들은 다른 기획자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러한 경험치들을 데이터로 수집했을 때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서 설명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콘텐츠 기획의 우수성을 판가름하는 대중들이 선택할까, 나의 작품으로 선택할까 말까를 판가름하는 매력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노하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그래서 기획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직접 경험들과 간접 경험들의 내용을 입체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하고 프로젝트화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그 경험을 둘러싼 요소들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들을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사유해 보는 거죠. 들여다보고 사유해 보면서 자기만의 시사점을 도출해서 같은 경험 속에서도 자신만의 어떤 다른 이야기, 다른 아이디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이번주 그 팀별로 지금 상담하면서 시장조사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조사들을 1, 2, 3팀과 1, 2, 3 모둠과 4, 5 모둠 일주일 차이 둬서 저한테 리포트로 제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조사 리포트에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데이터를 모아놔서 이런 데이터를 알게 됐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 모둠에서 얻은 시사점은 이겁니다.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가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 봐라라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러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해서 지금 모둠별로 시장조사를 일부는 진행을 했고 나머지 팀들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시장조사 간접 체험이죠. 간접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직접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직접 경험에 대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한 직접 경험치를 바탕으로 좀 더 광범위한 어떤 자료들을 시장조사 과정을 통해서 간접 체험치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치들,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알고 이해하는 데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직접 경험치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토론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해석과 이러이러한 의미부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의 직접 체험의 관점에서 이런 간접 경험치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러이러한 특이점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미처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모티브를 삼겠다. 이게 경험치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단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왜? 경험치를 자기만의 관점으로 노하우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고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거쳐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치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노하우로 만드는 이 단계가 사실은 기획자들에게 더 중요한 단계다.
앞서 6번째 살펴봤던 경험 연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1위 단계를 통해서 경험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다면, 7번째 단계, 많은 것을 사고하라라는 것은 그 경험치를 사고하라라는 거죠. 그 경험치를 되돌아보고 그 경험치가 어떤 의미, 어떤 교훈을 나에게 도출해 줄 수 있는가. 다른 경쟁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가치 말고 내 관점에서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단계가 많은 것을 사고하라라고 하는 7번째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만의 시선, 포인트 오브 뷰가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현상,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경험치와 사유에 따라서 다른 해석과 다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우리 그 대중예술 시대, 복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살펴봤었죠. 처음에 카메라가 등장을 했을 때는 그냥 기록을 위한 장치로 등장을 했지만, 예술가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예술의 수단, 창작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똑같은 카메라지만 전혀 다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순간을 찍어서 그걸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실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예술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카메라라는 거죠. 똑같은 카메라인데 기자의 관점, 예술가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카메라이지만 보도의 수단이, 언론의 수단이 되느냐, 예술의 수단이 되느냐, 전혀 다른 쓰임새,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 관점이라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한 나만의 관점, 똑같은 현상이라도, 똑같은 대상이라도 나만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나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 경험치에 대한 사유의 양, 사유의 깊이에 따라서 나만의 관점이 차별화되고 보다 깊이 있는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사고해서 결국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다? 나만의 관점. 다른 사람들이 현상을 봤을 때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을 쫙쫙 뽑아낼 수 있는 나만의 관점. 어떤 특이한 현상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면을 못 뽑아내는데, 어떤 기획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부분들을 쪽쪽 뽑아내서 기획의 소재로 삼고 주제로 삼는 기획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거다?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한 관점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많이 경험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통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표현하는 자기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훌륭한 작가, 훌륭한 기획자는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험치를 사고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자기 관점을 갖는 그런 그 노력을 위한 단계에서 경험의 기획적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획적 해석을 위해서 여러 분야의 서적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것이 효과적인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책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책도 있고 나쁜 책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책들, 양서들의 경우는 후대의 기획자들이나 후대의 어떤 그 연구자들이 겪게 된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이미 그와 비슷한 경험들,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선배들이 나름대로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만 매몰되면 결국은 또 선배들의 관점에 빠져서 자기만의 관점을 못 갖게 되는 우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만, 선배들의 책, 앞선 선대의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방식을,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냈던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뭐 선배의 그런 많은 학자들 혹은 연구자들, 저자들이 그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냈던 그 방식을 그 책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많은 이런 선대의 작가들이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냈나 보구나.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현상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경험치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만의 관점을 포인트 오브 뷰를 정립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조적으로 책에 있는 이론들을 그냥 암기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선배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접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기획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관점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많은 것을 사고하라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러고 나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경험 많이 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고하자 라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정성 있게 이 단계를 거쳐온다면 여덟 번째, 절대는 없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많은 경험, 많은 사유를 경험했다면 절대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기획자에게 매우 교만스러운 태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경험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현상에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그러한 경험치에 대해서 많은 사고를 하다 보면 그러한 많은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시대에 의해서 어떤 사회에 의해서 어떤 세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똑같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똑같은 현상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고 새로운 의미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야 이거는 절대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절대라고 하는 이러한 이 판단 방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교만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리는 나만의 관점은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체로 경향성 측면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내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측면만이 이 현상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기획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사유를 실천하는 기획자라면 절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접근은 매우 교만스러운 태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 자료 내용을 보면 자신과 소구 대상층을 포함해서 프로젝트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라 하더라도 그 결론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심하는 것이 기획자의 태도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현상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은 다른 어떤 숨겨진 측면이었다. 이게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접근하는 현상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이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해석, 의미 있는 가치 부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이 현상에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딘가 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판단의 근거로 삼지 못한 어떤 요인이 있다면 내가 내린 결론이, 내가 내린 판단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늘 좋은 기획자들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내린 이 전략적인 판단에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반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많은 것들을 살펴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충분히 그럼직하다, 논리적이고 뭐 여러 가지 감성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은 기획자의 태도다. 그것이 내가 내린 기획적인 판단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가장 중요한 그 영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심을 하고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돌아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획자의 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대중예술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들, 흥행에 실패하는 작품들, 그 작품이 세상에 선보이기 전에는 많은 평론가들이나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야 저건 꼭 뜬다 했던 작품들 가운데
망한 작품들도 많고, 야, 저건 안 돼 했던 작품 가운데 오히려 뜨는 작품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몇 년 전에 일랑이라고 하는 그 누구죠? 배우? 굉장히 인기 있는 남자 배우 그가 정우성하고 그 누구야? 그 남자 이쁘장하게 생긴 애. 뭐 있죠. 그 두 배우가 등장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제작비에 예고편으로 봤더니 비주얼도 너무 근사한 그런 SF 영화야. 뭐 원작도 일본 만화 중에 튼튼한 그런 인기 있는 원작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했죠.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뭔가 안 된 그 결과에는 기획적인 판단이 그 사전에 적절하지 않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기획적인 판단의 몇 가지 이 요소들이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중들의 외면을 받는 그런 작품이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엑시트라는 영화 있었죠. 그 소녀시대 유나가 여자 배우였고 또 남자 배우도 그렇게 티켓 파워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세지 않았던 배우였는데 뭐 장르도 뭐 이렇게 재난 코미디 뭐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각광받는 그런 블록버스터 장르도 아니었고 해서 야 뭐 저게 뭐 티켓 파워도 떨어지고 뭐 걸그룹 출신 여자 배우가 주연이고 이거 되겠어? 근데 막상 어때요? 9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을 하면서 거의 1000만 가까운 그런 관객을 찍는 빅히트작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들이 얼마든지 대중예술 분야에서는 존재한다. 왜? 사람들의 감성을 상대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감성은 하나의 어떤 표정으로 감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표정의 이면에는 굉장히 다양한 하위 자아들의 충돌과 또 다른 타인의 하위 자아들과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의 순간적인 표정이 그 순간의 감성의 어떤 그 외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표정에도 그 밑바탕에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 인간의 감성인데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아무리 기획자나 창작자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더 탐구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나 하더라도 미처 못 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못 보는 측면들에 대한 그 아쉬움들이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어려운 것이 그래서 감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위자와 하위자들 간의 이런 또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하나가 더 사람 한 명과 관계가 늘어나면 이것이 플러스 원이 아니라 곱하기 2 곱하기 4의 관계로 이 순간의 어떤 그 감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작용을 하는 변수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어떤 표현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쉽게 이건 돼, 안 돼, 이건 절대로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8번째, 절대는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대중예술 분야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진정성 있게 자기 이 장르에 대한 어떤 기회, 창작에 임하는 사람들. 또 한편에는 사자들이 또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이 분야입니다. 최근에 강북 어느 아파트에서 나이 많은 그 경비 노동자를 막 이렇게 갑질하고 때리고 해서 이제 자살에 이르게 만든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매니저, 이 가수 매니저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알고 봤더니 이 업계에서도 소문난 사기꾼 같은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업계에 나가보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정말 이 업계에서 생활하다 보면 1년에 몇 명씩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이 분야에서 사기꾼 소리 듣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야, 내가 한 건 다 됐어.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너 무조건 뜬다. 절대 너는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까 넌 나만 믿고 너 나하고 계약서 써. 나한테 투자해.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기꾼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절대 이런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사기꾼이든 아니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진정성 있는 기획자의 태도를, 기획자의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절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는 없다라고 하는 8번째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마음에 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 9번째, 작가의 마음이 되어보고 대중의 마음이 되어보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기획자라는 존재는 태생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기획자 중에서는 뭐 박진영 같은 기획자도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좋은 기획자이지만 스스로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함께 갖춘 기획자도 있죠. 이런 경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 같은 경우는 원맨 밴드로 모든 레코딩을 할 정도로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획자이자 아티스트였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그런 천재적인 기획자,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등장을 할 확률은 뭐 1%, 뭐 5%도 사실 잘 되지 않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기획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획자로서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작가, 좋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획자는 어쨌든 작가의 마음이 되어서 나하고 같이 협업하는 아티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가의 마음이 되어서 작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가들의 어떤 언어로 자기 프로젝트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그런 창작의 결과물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기획자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작가라고 하는 존재는,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이 갖고 있는 감성이 일반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감성이 특별한 그런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간관념이 조금 부족하다라던가 혹은 어떤 굉장히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에 민감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 뭐 기사들은 굉장히 이 특이한 감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특이한 감성이 발현되는 그 유형이 작가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하나라고 작가들의 특성을 딱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가들의 감성은 굉장히 특수하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획자가 이해하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작가를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작가는 자기의 감성에 기반한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줘야 납득을 하고 그런 기획적인 방향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가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이 기획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작가라는 존재는 사실 자기 작품을 세일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아무리 뭐 작가로서의 어떤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이지만 작가로서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과정에 많은 자기 작품들을 세일했을 때 그 세일의 결과가 성과가 좋아야만 그러한 명예로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세일하는 세일즈맨의 어떤 그 속성들, 그런 자기 삶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세일즈맨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영업사원들과 또 이것을 비슷하게 봐서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막 현대자동차 욕을 해. 얘는 뭐 엔진도 후지고 뭐 AS도 뭐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고객들 차별하고 뭐 디자인도 안 좋고 막 이런 비판을 하면서 나 안 사.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욕을 듣고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한 거라서 뭐 그냥 조금 내가 현대자동차 소속이니까 자존심이 좀 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 모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 자동차에 내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작가라는 사람들은,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은 자기 작품, 자기 노래, 자기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 한순간의 퍼포먼스, 한 짧은 작품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 인생의 체험들, 경험치들, 그런 경험치들에 대한 사유의 결과들을 고스란히 그 작품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언가를 세일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뭐 아티스트들과 영업사원들이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일하는 상품인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평을 들었을 때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지 않지만 작가들은 인격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작가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는 작가가 이해할 수 있는 작가의 감성에 기반한 그런 표현 방법들 또 그런 태도들을 갖출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또 나가서 작가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컨텐츠를 세일해야 되는 프리랜서들인 거죠. 독립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작가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획적인 접근, 기획적인 프로젝트의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은 기획자의 바람직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작가의 권익이 보호되어서 작가가 정당한 작품의 어떤 대가를 받아서 작가가 좋은 창작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기획자의 그런 그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왜? 어쨌든 나는 작가가 좋은 작품을 해줘야 되는데 작가가 자기 길에 만족을 하고 그 다음 작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공력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다음 작품을 위해서도 제가 안정적으로 내가 좋은 작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지 작가들의 순간적인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작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가들이 이 업계에서 떠나간다. 누구랑 작품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기획자는 작가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한 좋은 작가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이 작품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시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에 놓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획자들은 한편으로 작가들을 이해하고 작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또 수용해줘야 되는 그런 수용의 주체인 대중을 이해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과 교감을 하는 노력을 또 한편으로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바가 내 프로젝트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프로듀서의 10가지 사고방식 가운데 앞에 5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노력들을 한다면 내용 외적인 측면들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중들이 문화 콘텐츠를 수용을 하고 소비하는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도 누구의 몫이다? 기획자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빨리,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 3가지 측면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배려를 해도 대중들은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빨리라는 건 뭐냐면 다른 관객들보다 내가 원하는 컨텐츠는 내가 먼저 보는 거. 이거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어벤져스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왜 미국 시장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객들 와 막 좋아하잖아요. 뭐 아시아권에서 중국, 일본 제치고 한국에서 최초 개봉하는 영화다. 와 열광하죠. 왜? 대중들의 속성이 똑같이 재밌는 거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기를 원해요. 왜? 입소문 나는 거 싫잖아. 이 재밌는 거 내가 빨리 먼저 느껴야 최고로 그 재밌는 것을 먼저 느끼는 거지. 벌써 막 소문이 떠돌아서 뭔가 이렇게 힌트, 스포일러 뭐 비슷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입력되고 나면 실제 그 작품을 봤을 때 재미가 이렇게 반감되는 거죠.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감성 상품으로서의 속성이 그런 측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은 기왕이면 빨리 먼저 보기를 원한다. 신속하게. 이게 첫 번째 요소들이고 두 번째 편리한 거. 내가 영화를 보러 가면 혹은 뭐 어디 공연을 보러 가면 그 극장이나 공연장까지 교통도 편리하고 또 그 공연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가 굉장히 좀 번화한 곳이어서 그 관람 전후에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뭐 쇼핑도 하고 뭐 다른 뭐 체험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주변 여건도
좋아야 되고, 또 공연장 안에 들어가면 의자도 굉장히 푹신하고 좌석도 넓고 앞뒤 거리도 넓고 또 이렇게 사우나나 이런 것들도 빵빵하게 시설들이 아주 최신 디지털 시설이어서 음질도 좋고, 뭐 극장이라 그러면 이 스크린도 엄청나게 커서 시원시원하게 막 이런 그 스펙터클한 장면들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왕이면 또 그 기다리는 동안에 먹는 그런 콤보, 뭐 팝콘도 맛있고 음료수 종류들도 많고 기타 뭐 사이드 메뉴들도 많아서 내가 저 공연장에 가서 똑같은 작품을 보는 것이지만 저 극장에 가면 훨씬 더 내가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그러한 관람 환경들이 편리하고 세련될 것, 이런 것들을 또 소비자들, 문화 대중들은 또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편리함, 컨비니언스에 대한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똑같은 그런 뭐 신속하게 또 편리하게 볼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은 좋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보는 거 감상할 수 있다면 또 대중들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물론 문화 콘텐츠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특정 수준 이하로 무리하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작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저작권료는 지켜야 된다. 다만 이것을 지키는 수준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 비용과 관련된, 수용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빨리, 편리하게, 저렴하게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작품 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대중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작품 내적인 그런 매력들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가의 마음이 되어보고 대중의 마음이 되어보는 그런 노력들을 양쪽으로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9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순발력과 기동력은 기획자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기획자, 경쟁자들이죠. 많은 기획자들은 경험치를 늘리고 그 경험치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결국 동시대의 기획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는 그 시대, 그 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획자들의 경험치는 비슷비슷한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아이돌들의 시대가 열릴 거야 라는 판단을, 물론 SM에서 H.O.T를 처음에 내보낼 때 SM이 제일 먼저 시장에 깃발을 꽂았지만, H.O.T가 등장한 다음에 잭스키스가 나오고 NRG가 나오고 무슨 뭐 태사자가 나오고 막 이랬던 그 간격이, 시기적인 간격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다들 대한민국 음악 시장이 이제 20세기 후반 1990년대가 되면 이제는 아이돌들의 시대가 올 거야, 대중음악계. 근데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누군가 투자를 해서 시장을 열기 위해서 깃발을 꽂는 거는 그만큼 투자라든가 리스크 비용이 크니 서로 이제 준비만 하고 있는데 깃발 먼저 꽂을 용기를 먼저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SM이 먼저 용기를 내서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연이어서 바로 잭스키스가 나오고 태사자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나머지 기획사들도 아이돌이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읽고 준비들은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습생들은 다 육성을 하고 있으면서, 야, 누가 먼저 시장에 깃발만 꽂아라, 나도 바로 그 시장에 들어간다, 이 전략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치를 통한 어떤 관점들은 동시대의 기획자들이 비슷비슷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SM이 제일 먼저 H.O.T를 시장에 선보였기 때문에 아이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20년이 지난 21세기 지금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아이돌 음악, K-팝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가장 선두권에 있는 회사는 어디다? SM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시장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SM을 따라한 아류들이 됩니다. 잭스키스가 뭐 요즘은 이제 H.O.T, 잭스키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이렇게 개인 활동들 하고 있다 보니까 H.O.T 출신들보다 잭스키스 출신들이 뭐 방송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SM에서 H.O.T 다음에 걸그룹으로 처음에 내놨던 게 SES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잭스키스를 내보냈던 DS 미디어에서 걸그룹 대항마로 시장에 내보냈던 게 핑클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핑클 이효리가 워낙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탑골공원 컨텐츠 볼 때는
SES보다 핑클이 훨씬 더 이렇게 유명한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평론가들이나 많은 그 업계에서 그 시대를 기억하는 그 시대의 관객들, 나이 이제 좀 많이 먹었겠죠. 여러분들 이모들, 고모들 그 세대들이 기억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 그룹,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은 H.O.T와 SES지 잭스키스와 핑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음악적인 완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시장을 먼저 열어서 이 시장의 원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이돌 그룹에서는 H.O.T, 걸그룹에서는 SES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완성도가 높고 뭐 실력이 높다 하더라도 대중들은 그 어떤 특정한 영역이 새로 열렸다고 하면 그 영역에 처음 등장한 콘텐츠를 원조로 보고 아무리 그것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뒤에 나오면 아류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게 이제 대중들이 갖는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비슷한 판단을 내세웠을 경우에 내가 좀 더 원조로서 인정을 받고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딩 컨텐츠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비슷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이 분야의 첫 번째 주자로 세상에 선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획자가 가져야 될 순발력과 기동력이다라는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선보여진다면 사람들은 그 중에 가장 먼저 앞선 컨텐츠를 원조로 보고 나머지를 아류로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뭐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영화계가 다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서 올해는 좀 화제가 덜한데 작년까지는 세계 이 영화계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가장 그 유력한 트렌드는 히어로물이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계적인 히어로물 영화 시장에서 히어로물의 가장 그 원조는 어떤 시리즈입니까? 어벤져스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원작 시장인 앞선 원작 시장인 코믹스 만화 시장에서는 사실은 DC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가 원조격입니다. 왜? 만화의 역사에서는 DC에서 먼저 히어로물들을 시작을 했고 따라간 게 마블이었고 또 자기 캐릭터들을 엮어서 그런 유니버스 독자적인 유니버스를 구축해서 복합적인 이야기 구조를 시도한 것이 DC의 저스티스 리그가 원조였고 어벤져스가 따라가는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만화의 역사에서는 DC의 저스티스 리그가 원조고 어벤져스가 아류로 평가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영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영화 시장에서 시네틱 유니버스라는 전략을 시장에 먼저 선보인 게 마블이고 마블의 어벤져스다 보니까 만화 시장에서는 원조였던 DC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가 영화 시장에서는 아류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DC 코믹스의 영화 저스티스 리그는 영화 자체로서도 약점을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몇 년 이상 아이언맨 이후로 어벤져스가 자기 전략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미 시장에서 관객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아무리 그 뒤를 따라서 뭐 DC 코믹스 워너브로더스에서 저스티스 리그를 민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봤을 때 저기 어벤져스 따라가네 이런 느낌을 먼저 선입견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그 시네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믹스 시장에서 그 전략이 먹히는 걸 봤기 때문에 누군가는 영화로서 시도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시네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금전적인, 인적인 여러 자원들이, 리소스들이 투입되어야만 이 전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전략에 접근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먼저 이 전략에 접근한 게 사실 영화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마블 스튜디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블 스튜디오가 그 시장을 시네틱 유니버스 히어로물이라고 하는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원조로서 인정을 받고 나머지 그런 유사한 전략들을 추구하는 다른 스튜디오들,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전략적인 시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원조로서의 그런 이점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케팅 영역에서는 선도자의 법칙이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먼저 개척을 하고 선점을 한 그 기업이나 브랜드가 상당 기간 이상을 그 시장에서 품질의 어떤 차이를 떠나서 품질의 비슷함이 있다면 품질이 아니라 선도한 그런 브랜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선도자의 법칙,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선도자의 법칙인데, 그러한 것들이 문화 콘텐츠 기획에도 그대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 먼저 나오는 콘텐츠가 그 시장에서 원조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기획자는 어떤 아까 살펴봤던 우리가 앞서 5가지 그런 이 전략적인 판단의 요소들과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4가지 이 기획자의 태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의 허점들을 최소화시키고 완성도 높은 그런 프로젝트 기획을 해 놓고 있다면 다른 기획자도 나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다른 기획자들보다 먼저 나의 기획이 세상에 선보여질 수 있도록 일정 관리 이런 것들 충실하게 하면서 어쨌든 시장에 빨리 선보여야 된다. 적어도 내가 계획했던 이런 일정에서 많이 미뤄지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기획자에게는 중요하다.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내 프로젝트가 원조이다. 내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받기 위해서 일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순발력과 기동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는 겁니다. 대중들은 자 32페이지의 마지막 그 문단입니다. 대중들은 콘텐츠의 우수성 이전에 앞서 등장한 작품을 오리지널로, 늦게 등장한 작품을 아류, 흔히 이제 시쳇말로 가리지널이라 그러죠. 오리지널이 아니라 가리지널. 그래서 늦게 등장한 작품을 아류로 인식해서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미투 전략이라는 것도 마케팅에서 유력한 전략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안성탕면이 잘 나가면 예를 들면 짜파게티가 잘 나가면 짜짜로니 무슨 뭐 짜왕 뭐 이런 식으로 미투 2등만 하는 그 제품 전략으로 나가도 사실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2등으로 가는 거는 1등 기업의 1등 브랜드의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노하우 삼아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투자의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시장에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매출의 양은 1등에 비해서는 위축되어 있는 적은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의 어떤 그 위험, 그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이란 측면에서 보면 뭐 1등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내가 우리 브랜드 먹고 살만은 하다. 그런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미투 전략이기는 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도 뭐 미투 전략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우리 수업을 듣는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들이 꿈꾸는 기획자로서의 자기의 미래, 자기 비전은 미투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기획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오리지널로 인정받는 그런 선도 콘텐츠를 기획하는 기획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장을 선도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하는 기획자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특히 마지막 순발력과 기동력은 기획자의 생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순발력과 기동력을 통해서 자기 프로젝트의 활용 점정을 찍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지난주 이번 주 2번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프로듀서 좋은 문화 콘텐츠 기획자가 가져야 될 전략적인 사고 10가지를 우리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기획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적인 사고 방식들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 중기적으로는 앞에 5가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는 뒷부분에 5가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평소의 기획자의 태도, 품성, 덕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뒷부분의 5가지 그런 그 태도나 덕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활화해야 되는 그런 기획자로서의 그런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방식으로 내재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선행된 바탕 위에서 앞서의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그런 그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프로젝트의 차별화 요소들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들을 접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프로젝트 기획이 좀 더 성과 있고 또 좀 더 많은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문화 콘텐츠 전략적 기획의 10가지 이런 사고방식, 10가지 법칙들 이런 것들을 요번 여러분들 모든 프로젝트 준비한 이런 과정에 한번 의도적으로 계속 한번 접목해 보는 노력들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암기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뭐가 있더라 나중에 뒤져보면 강의 자료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뭐 계속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파일로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들춰볼 수 있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고 각각의 이러한 그 사고 방식 10가지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자꾸 모든 활동 과정에서 접목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에 DNA처럼 이렇게 내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워놓고 억지로 뭐 첫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획적인 이슈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10가지 사고방식 가운데 이 이슈에는 이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0가지 이런 그 사고방식, 이번 모둠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모둠원들끼리 서로 이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 기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과 우리 프로듀서의 10가지 사고방식들, 우리 이번 단계에는 요런 것들이 중요한 그 전략적 사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그걸 기준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프로듀서의 10가지 사고방식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장르와 코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되는데요. 최대한 남은 동영상 강의 일정을 통해서 장르와 코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에 살펴보고 2학기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는요. 여러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좀 미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강의 자료 32페이지부터 장르와 코드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조금 미리 읽어봐 주시고 다음 주 동영상 강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조금 읽어봐 강의 자료 살펴봐 주시는 거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동영상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